자, 메아리라는 소설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얘들아 문학 작품을 만났어. 그 중에서 소설. 특히나 현대 소설이야.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지? 너희들이 문제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업하면 왜 이렇게 다들 등을 보는 저기에 처앉힌 거야? 가운데 무슨 마가견이 여기 뭐 있니? 귀신 보여요? 혹시? 자, 인물, 사건, 배경. 현대소설은 사실상 배경이 곧 주제다라고 할 만큼 배경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래 처음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 자, 우리 문학 16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동남향으로 호미진 골짜기에 억새와 솔가지로 닿은 문막이 하나 보인다. 양동욱 내외가 들어있다. 동욱 내외는 이치리산 공비소탕이 완료되던 다음 해에 봄에 여기를 찾아들어 막을 메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자, 인물 누구 나왔어요? 양동욱이라는 남자의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내와 남편, 그치? 양동욱 본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어디에서 공비소탕 완료되고 문막을 짓고 밭을 메꾸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봐봐.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했다라고 돼 있지. 얘들아, 피난살이의 세모예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이 우리가 읽어내야 될 내용들입니다.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건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는 거야? 그치? 6.25 전쟁 직후 정도일 것 같아요. 그쵸? 이후일 거고 보통 이렇게 전후 소설들은 어떤 삶이 드러나는 것이 주제겠어요? 전쟁의 폭력성이라든지 비인간적인 모습이라든지 그치? 혹은 전쟁 직후에 피폐해진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희망을 노래하는 소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설은 그냥 여기에서 그쳐서 전쟁 자체를 비판하면서 끝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상을 보이겠죠. 자,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피난살이를 부산에서 했다 이후부터 읽습니다. 아무리 버둥거려봐도 살 수가 없었다. 살아갈 재간이 없었다.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었으나 할 짓이 할 일이 없었다. 약만 쓰면 살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 못해 아이까지 죽였다. 자, 그럼 얘들아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안 봐도 너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 가난하지. 근데 가난함을 넘어서서 내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 약만 사와서 입에 털어 넣어도 살 수 있는 걸 알지만 그것조차 살리지 못한 거야. 그 약을 살 돈조차 없어서. 그러니까 가난을 넘어서서 굉장히 어떤 삶인 거니? 비참하거나 혹은 약간은 절망적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속 아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때 느끼는 정서, 니은에서 왼쪽 라인 맨 밑에 보이죠? 니은. 둘,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누구나 그래도 다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사는 세상에서 나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무인 산골로 쫓겨가다니 하니 동욱은 어떤 패배감 같은 서러움이 치밀어서 목이 메인다. 그럴수록 뒤따라오는 아내가 측은하기도 하고 미덥기도 했다. 자, 가난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러움, 그치? 비애감도 느꼈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측은함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미더움을 느끼면서 산속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 중략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략 줄거리 찾았어요? 정서 한번 읽어봐.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부부는 자신들에게 집을 지어준 박부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박부인은 과거에 자신이 고생했지만 가엾은 처지가 된 윤생원을 보조 부부를 찾아와 함께 생활에 나간다. 자, 또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게 양동욱 내외가 굉장히 힘들 때 집을 지어주는 나름 친절한 사람인 박노인. 그치? 어찌 보면 조력자네. 집 짓는데 도움을 준 사람. 그 다음에 박노인의 뒤통수를 쳤었지만 윤생원이냐 윤직원이냐? 윤생원이에요. 그치? 윤직원 정도는 다른 소설이 나오니까. 자, 이 윤생원이라는 사람도 역시 굉장히 어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박노인이 오죽하네. 자기를 배신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같이 살자고 얘기해서 삶을 함께 영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전쟁 직후에 비참함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죠.
디귿의 밑줄을 한번 보세요. 그럼 감자씨도 넣을까? 하자. 박노인이 씨는 넉넉한지. 동욱 아내가 잔 것만 가려서 두어만 돼요. 그러자 윤세원이 불쑥 돼지는 언제 살까요? 라고 하면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뭔가를 점점 삶이 확장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은 가난함과 비참함과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네요. 그치? 함께 힘을 합쳐서 점점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삶을 확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해 힘을 합쳤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삶을 나름대로 뭐 하는 거야? 희망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것까지 인지를 했으면 이 작품의 주제가 좀 보일 것 같아요. 12번에 있는 보기 네모 박스를 읽어볼 거예요. 유나 읽어봐. 대학의 여성의 삶의 얼굴 잃어가던 인물들이 산 속에서 서로 행복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주제야. 전쟁 직후에 전쟁의 아픔을 공동체가 함께 서로 회복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삶의 희망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주제다. 그 다음 계속. 삶은 전문적 미움과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삶의 내면을 지닌 인물들이 과거에 겪은 상처를 딛고 살아가게 해준다. 아울러 생 속은 훌륭한 도시와 대비되어 인물들에게 물질적 안정을 주고 이성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때로는 부정하고 참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된다. 자, 칠판 보세요. 이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은 피난살이 이후라는 거 확인했고 산속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는 뭐야? 사람들에게 삶에 무엇을 주는 공간? 위로나 위안, 그치? 점점 뭘 해요? 안정을 찾아가죠? 산속과 가장 대비되는 공간,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더 피폐하게 살아갔던 공간은 어디라고 돼 있어요? 도시와 대비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이 산속이라는 자연 속에서의 공간이 위로나 안정이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어떤 열린 공간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풀어온 과제 답을 맞춰볼 거예요. 1번에 2. 아니다. 10번이잖아. 10번에 1. 11번에 2. 12번에 2. 다 맞은 사람? 대부분 안 맞지 풀렸니? 왜? 안 풀려 있어? 이건 그 전 숙제라서 나도 숙제로 안 했지. 아니야? 안 풀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전 숙제 아니었어? 맞지? 질문. 여기서 질문 없어요? 틀린 것 중에? 너 다 맞았어, 유나? 못 틀렸냐? 12번 다시 푸세요. 안 푼 사람들은 12번 문제만 한번 다시 확인해서 풀어보세요.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자, 다시 12번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몇 번이 제일 적합하지 않습니까? 2번. 동욱내외가 오지 그릇 조각들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반가워하는 것은 산속의 정신적 위안까지 여기는 맞지. 하지만 쓰레기, 사람들이 살던 쓰레기를 주우면서 누군가 여기서 살았구나. 그래, 우리도 여기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냥 마음의 위안이지 물질적 안정까지 벌써 찾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15번부터 그럼 여기도 안 풀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내가 숙제를 몇 쪽부터 냈어? 20부터. 딱 19쪽이 안 풀려있겠네. 그치? 여기는 분석한 다음에 잠깐 풀 시간 드릴게요. 자,
시를 만나서 그럼 우리 어디부터 읽기로 했지? 보기를 먼저 읽기로 했으니까 정보를 먼저 뽑아내 볼까요? 15번에 있는 보기 유은이 읽어. 문학에서 음식은 일상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로 활용된다. 가인은 모밀목을 매개로 상상하는 삶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가인은 화자가 아플 때 혼자 찬밥을 먹었던 경험에서 어머니의 희생적 삶을 깨닫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드러난다. 자, 그럼 칠판 봐요. 정확한 식욕이라는 건 모밀목을 통해서 허전하고 쓸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미 주제가 던져진 거야, 그치? 그 다음 찬밥이라는 시에서는 찬밥을 먹은 경험을 떠올리며 그럼 회상하는 시일 거고, 그치?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라는 정서까지 했으니까 주제까지는 다 나왔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시를 더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표현 방법들을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시를 먼저 낭송해 보고요. 자, 가시를 봅시다. 가시를 우리 소영이가 낭송해 줘. 모밀목이 먹고 싶다. 그 생각하고 구수하고 소박하게 존재하는 춤 잔치날 팔목상에 올라 사본을 가는 것. 겉 동글. 그것은 젊은 봄달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시국이 꿈꾸는 음식. 음식 동글. 야, 이 또가 옆에 있으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이거 행간벌침 아니야, 얘들아. 그냥 내가 봤을 때 왜 위로 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밑에 행으로 내려 눕히는 겁니다. 계속. 또한 인생의 천대를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을 달구는 쓸쓸한 식성. 식성 동글. 아버지와 아들이 경상을 하고 산과 주인이 경상을 하고 산나무를 깃들어 놓고 어수룩한 한기색의 허술한 물방울처럼 슬금슬금 해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 음식 동글. 자, 여기까지만 시상을 읽은 다음 여기까지의 표현 방법과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여기까지만 찾아봅시다. 좀 고민들을 해보세요. 어떤 표현 방법이 내 눈에 뜨이는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다현이 머리 깎고 하니? 머리가 촉촉한가? 자, 우리 시온이가 찾은 표현 방법은 혹시 뭘까? 첫 번째, 셈이 동그라미 친 것, 겉, 음식, 식성, 음식으로 끝났죠. 이 행들은 뭘로 종결? 명사로 시상이 종결됩니다. 야, 서술어로 끝나지 않고 명사로 끝나면 어떤 표현 효과 있게? 의미를 강조보다 더 중요한 거. 여우. 왜냐하면 나, 너 뭐 막 궁금하잖아. 밥을 먹었다라는 서술어가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만 우리가 뭐지? 하면서 상상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운을 남기고요. 그러면서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죠. 어떤 강조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이 여기서 중요한 건 모밀묵이 먹고 싶다로 시작했잖아. 이 모밀묵이라는 시어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모밀묵을 지금 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 소박하고 점잖고 촌 잘 친 날 팔무상에 올라서 새사돈을 대접하는 그것이 뭐야? 그게 모밀묵이야. 맞잖아. 그럼 지금 모밀묵을 화자가 생각하는 모밀묵의 특성을 뭐하고 있어요? 열거나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여기서의 모밀묵은 진짜 묵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뭘 의미하겠니? 소박해. 그치? 하지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쓰이기도 하는 우리 민족적 정서로 굉장히 어때? 소중한 것이야. 장치상에도 올라가. 그치? 근데 또 뭐 그냥 묵은 만드는 과정을 너희가 혹시 아니? 묵 되게 단순하거든. 가루 낸 다음에 물이랑 뭐 처덕처덕해서 1시간 정도 굳어주면 그냥 탱글탱글 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중하면서도 소박한 음식. 그치? 그리고 죽은 사람의 제사상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갈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고 가서 잘 가시오, 좋은 데 가세요 하는 의미로 올리기도 하는, 그래서 위로와 위안을 주기도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화자가. 맞아? 그러면 지금 이 시어
모밀묵이라는 시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담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시어로 문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왼쪽 라인 중간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고 손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뭐뭐를 뭐뭐하고 뭐뭐를 뭐뭐하고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뭐되기도 한다? 반복되기도 하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기도 하고요. 또한 겸상을 하고 겸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동어의 반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오른쪽 라인 시를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마리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건너고 저승을 갈 때 죽고 저승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바 아닌겨 보이소 엄마를 이 생활 아닌겨 대화를 나누네요. 그 대화를 마치 뭐한 것처럼 대화를 인용하는 효과를 드러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사투리도 많이 쓰였지만 뭐 팔모산이라든지 산나물, 산기슭, 물방아, 모밀묵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시어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향토적 시어를 사용해서 우리 민족적인 어떤 향토적 정서도 잘 드러나고 그러면서 뭐래? 서로 불러서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중학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서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시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이 시 적막한 시룡이라는 시는 화자가 두드러져요, 안 두드러져요? 두드러지지 않고 시적 대상인 뭐가 모밀묵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입니다. 시적 상황은 모밀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거, 나열, 명사열, 종열로 그치? 표현하면서 이 허전하고 쓸쓸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위로해주는 이 대상을 먹고 싶다라고 표현했지. 한마디로 그럼 뭘 받고 싶다? 위로를 받고 싶다. 위로 혹은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고 싶다라는 정서가 실제로 들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찬밥이라는 시를 한번 볼 거예요. 찬밥, 소율이 낭송.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자, 시적 화자의 상황. 몸이 어때? 아파. 아픈데 뭐 먹어? 찬밥 먹어. 야, 몸 아픈데 혼자 찬밥 차려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해. 바로 이 맛이야. 뭐 이러진 않을 거잖아. 왠지 모르게 쓸쓸하지. 애상적이지. 더 서럽겠지. 아픈데 혼자 찬밥까지 먹으니까. 그치? 그 서러움 속에서 누가 떠오르기 시작할 거냐 하면 어머니가 떠오르기 시작할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눈에 두드러지는 표현 방법 있어요? 따끈한 밥에 밑줄 쳐 있죠? 찬밥에 밑줄 쳐봐요. 그럼 뭐요? 대비나 대조. 그런데 둘 다 무슨 심상이야? 그렇지. 촉각적 심상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촉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라는 것도 있고 의미상 대비나 대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봐. 부족에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밑 빠진 그릇에 찬밥을 떠 녹아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앓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가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놈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자, 여기에서도 아까 니은 밑에 사랑 동글, 삼행 밑에 사랑을 품던 그녀, 그녀의 동글. 자, 이 찬밥을 먹던 사람, 제일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가 다 누구야? 어머니야. 그치?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가 빠진 그릇에 찬밥을 붓던. 요새 너희 엄마도 이런 계셔요? 보통 우리 엄마는 우리가 먹다 남긴 거 먹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요새 세상은 좀 잘 안 그러지. 옛날에는 좀 먹고 살기 힘들잖아. 자식도 막 5명, 6명 많이 낳잖아. 그러면 쌀밥을 해도 먹을 게 시원찮으니까 자식들 먼저 맛있는 거 다 먹이고 싶은 거지. 그럼 다 먹고 남은 찌끄레기 같은 걸 먹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 엄마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엄마는 굉장히 희생적이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시면 돼요.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 그녀 이런 거에 체크했잖아, 그치? 여애도 무슨 종결이야? 그렇지. 명사형 종결이 있고 역시 여운을 남기거나 의미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라고 돼 있죠. 그리워에 밑줄 쳐봐. 그럼 은서야, 대놓고 정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직접적으로 정서를 표출한 시입니다. 그 다음 뭐래요?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의 찬밥이 되어 그녀를 만난다 이래야 되잖아. 말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잖아. 그치? 이런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 도치. 그치? 문장의 순서가 바뀐 도치법. and 찬밥. 그녀. 무슨 법? 반복. 찬밥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동일한 시어가 반복돼서 시적 상황을 강조하거나 은유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는 말고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수정해야 할 친구들은 풀어왔지만 고쳐야겠네 싶으면 고치셔도 좋습니다. 다 풀었어? 채점해요. 13번에 4, 3 틀린 문항 질문 혹은 이건 선지가 좀 이해 안 된다 싶으면 헷갈린다 싶은 질문 없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자, 20페이지에 있는 윤동주의 위로라는 시와 황동규의 달밤이라는 시를 볼 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번에 보기 보이시죠? 찾았어요? 은님이 요거 크게 읽어줘. 가와나는 각각 1세 남성과 1950년대 부정적 방식을 배경으로 한다. 모두 제형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타자가 현실을 대해보는 태도는 다르다.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위로하는 화제의 행동을 나는 질문을 통해 자신을 형상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제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와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시라고 했죠. 둘 다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태도가 다르대요. 실제로 그런지 그럼 시를 읽고 바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시를 봅시다.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관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옥의 요양을 맡는 젊은 사나이 동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나비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쉰다. 자, 가시에서요 1인칭 화자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나이가 바라본 거미와
그 거미의 줄에 담긴 뭘 보게 된 거야? 나비를 지금 표현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이 거미란 놈은 거미줄을 치고 나비를 잡아먹으려고, 그치? 흉계를 꾸몄어. 그럼 여기서 거미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 자체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나비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 일제에 참혹하게 짓밟히는 누구를? 우리 민족의 삶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거미와 나비라는 이 시적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 방법은 다현이 이쪽으로 와. 옮겨. 너 너무 등에 있어서. 시은이는 칠판이 보이니? 제대로? 이쪽으로 넣어. 자, 첫 번째, 거미가 진짜 거미 아니고 나비가 진짜 나비 아니잖아. 그치? 이 민족이, 근데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죠? 그럼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이야?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해볼까? 무기력한. 그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시는 무슨 성이 굉장히 강하다? 상징적 시여,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치? 그 다음 1. 거미와 나비. 부정 긍정으로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의미상 서로 모델은 대립 혹은 대조적인 시여가 있다라고 봐도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나이가 병원에 있는데 뭐 하는 사나이예요? 요양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 병자인 거야, 환자. 사면을 보면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나이를 왜 위로하고 싶냐면 이 사나이는 이 나비를 보면서 한숨 쉬었잖아. 왜? 마치 누구 같은 자기 자신 같은 이 병 때문에 무기력한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일본의 탄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사나이가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일 수도 있겠지. 그걸로부터 위로할 수 있는 게 거미줄을 뭐하는 거?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없었어. 거미를 죽이지 못했지만 거미의 줄이라도 흐트러뜨리면서 끝나죠. 그래서 이 시는 이 민족적인 무기력함을 뭐하고 싶은 위로하고 싶은 시구나. 맞지? 그 다음 또 좀 두드러지는 표현이 있나요? 퍼득거려도 퍼득거려도 나 아까 이런 표현 하나 더 봤는데 2번 나오는 거.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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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번씩 나왔지. 이거 무슨 법이야? 반복. 그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의미 강조했고요. 약간 산문적 진술로 시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겠네요. 황동구의 달밤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추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읽었을 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저께 토요일반 친구는 해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와서 달빛이 왜 헐벗은 옷을 받는 거예요? 아니 헐벗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달빛을 받는 거거든? 근데 그걸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 한번 읽고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승연이 나시 낭송.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가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오랫동안 내 여매운 고이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을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푸른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가득이 받는 달빛.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일단 무슨 법으로 시작을 했어요? 과정법이에요. 그치? 만약에 누가 와서 부른다면, 나를 부른다면 나는 보여주리라. 보여주고 싶어가 아니라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굉장히 어떤 태도를 벌써 보여줬어요?
의지적 태도를 지금 표명했죠. 어떤 의지예요? 저 얼어붙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얼어붙은 들판. 얘들아, 얼음으로 꽁꽁 얼어있는 들판은 걷기도 어렵지. 발도 다 얼어 터지겠지. 자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어떤 현실인 거야? 얼어붙은 들판이라는 건 부정적인 현실일 거야.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거나 제대로 삶을 영위하기 힘든 공간이야. 그치? 근데 그 위에 쏟아지는 무엇을 보여줄 거야? 달빛을 보여줄 거야 했지. 어둠 속에서의 달빛이라는 건 대부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보여줄 거야. 부정적 현실 속에 내리는 희망. 그치? 그럼 지금 이 시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거냐면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지만 나는 뭘 가지고 있어? 희망을 추구할 거야. 혹은 이게 뭐 희망이 아니라 어떠한 순수함이나 순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50년대는 대혼란기였어요. 광복 직후 그리고 전쟁 바로 전 엄청난 혼란기였어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니 했지. 그럼 여태까지 내가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어떤 길이었어? 외로움이었어. 근데 이제 나는 어떤 길? 외로움이 아닌 길. 어떤 길? 부정적인 현실을 걸어가고 이 안에서 희망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주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내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고이춤이 여기쯤이거든? 아 근데 이건 설명이 참 어려워. 고이춤이 여기쯤을 이렇게 여며가지고 1000원짜리 한 2장 정도 넣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상금이지. 너희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핸드폰 잃어버렸어? 카드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이춤을 열어서 1000원을 꺼내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것,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다시 볼까? 오랫동안 내 여미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해, 달빛, 달빛으로 끝나지. 그럼 이 사람의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싶은 건 뭐야?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순수함을 가지고 싶은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부터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갑니다. 얘들아, 두 팔을 들고 얼음이 얼어있는 들판을 걸어가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 부정적인 현실을 뭐 해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미래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런 삶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나의 이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삶 위로 가득가득 내려오는 무엇? 달빛, 달빛 했잖아. 그러니까 희망과 순수함을 노래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이 삶의 희망과 순수함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한 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반복법 사용됐죠. 달빛, 달빛, 그치? 그 다음 달빛이 진짜 달빛 아니고 들판이 진짜 얼음 들판 아니죠. 그럼 상징적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치? 상징이라든지 뭐 달빛과 얼어있는 들판은 서로 의미상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조적 시어라든지 맞죠? 그 다음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달빛, 달빛, 들판, 들판. 친구 몇몇, 친구 몇몇 이런 식으로 무슨 법이? 반복적 시어, 반복. 요 정도 잡고 한번 문항풀이 가볼게요. 1번에 1, 4, 1. 자, 틀린 거 있는 친구들은 바로 다시 푸세요. 왜 틀렸는지 지금의 설명을 가지고 풀이가 되는지 봅시다. 난 지금 시계가 없어서 못 시를 켜봐야 돼. 이거 몇 시냐? 2시 53분. 자, 질문하세요. 1번부터 3번 중에.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네요. 너 몇 번으로 해서 틀렸어? 5번?
가에서 거미란 놈의 그물에 걸려 나비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거가. 나가 얼음 들판을 걸어가며 얼음을 밟는 것은 모두 고난과 시련을 겪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 있겠지? 모두 자연물을 활용해서 부정적 현실 드러낸다. 맞아, 안 맞아? 뭐 너무 맞지. 그럼 몇 번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요? 1번 보세요. 가에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밑줄 쳐봐. 대응하려는 화자의 의지다. 얘들아, 이 시는 나비가 화자를 형상화했다고 보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이 나비가 거미에게 그 거미줄에 날아가는 모습은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거기가 위험한 줄 모르고 걸려들었을 뿐이지 이것에 저항하겠다는 저항의 의지로 인식할 수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이 시는 나비가 감기는 걸 보면서 현실의 무력감을 느끼는 시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자, 뒤로 가서 소설은 바로 안 맞출게요. 공선옥의 먼바다 4번에 3, 4, 3, 7번에 4. 자, 그 다음 24쪽, 25쪽은 쉬었다가 고전시라서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고전시, 여기 중요한 시니까 잠시 쉬었다 와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